네, 이번 주에는 유독 국제적으로 이 경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잡혀 있습니다. 오늘부터 특히 잠시 후 이 11시부터 이 줄지어 발표될 예정인데 워낙 중요한 일정인 만큼 연초의 글로벌 증시 흐름을 또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초 세계 정시 움직임을 좌우할 국제경제 7대 이벤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참 유난히 줄줄을 이어서 국제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IMF 쪽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 전망치가 발표가 됩니다, 위원님. 네, 우리 시간으로 네. 11시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왜 11시에 발표하냐면 네. 미국의 IMF의 본부가 있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저녁 때 발표하겠습니다는 오늘은 중국에서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11시에 그 발표하는데요. 예. 사실 그 작년 이후로 분기별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연초에 이맘때쯤에 4.0에서 3.7, 3.5, 3.4 이렇게 해서 하향 수정되어 왔습니다는 이와 같은 그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사실 리카르도 IMF 총재가 이번에 올해 1분기 수정 전망치가 되겠는데 네. 1월달은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전망치의 발표에 앞서서 리카르도 IMF 총재가 대충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으로 가할 수 있게끔 사실 그 긍정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같이 얘기하는데요. 어느 쪽에 강점을 두느냐, 비중을 두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대체로 보면 분기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회복됐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력. 이게 이제 상향 프레미어라는 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계량 예측에서 보면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변수. 이것은 상향 프리미엄 변수다 이렇게 하는데요. 굳이 이걸 한글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느 그 신문에 칼럼을 쓰니까 그걸 어떤 그 이렇게 편집자가 상향 프리미엄을 한글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범세계가 하나가 되고 영어가 하나의 그 공용어가 될 때에는 네. 그래도 좀 영어 표현이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향 프리미엄을 제작하는 제가 있습니다는 하방 리스크에 더 관심을 이렇게 해서 리가르도 총재가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뭐냐면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의 커런시 크라이시스 문제, 통화 위기 문제, 그다음에 지정학적 문제. 요새 지정학적 문제 크죠. 네. 요새 아주 큽니다.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국수주의, 이기주의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측면에서 글로벌 공조라든가 글로벌 협조가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그 하방 리스크로 꼽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상향 프리미엄보다 하방 리스크에 더 많은 비중을 네. 점을 감안해 볼 때 역시 이번에 그 잠시 발표될 올해 그 1, 4분기 수정 전망치 올해 성장률도 좀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대체로 플랫하거나 소폭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워낙 작년에 4분기 10월 달에 워낙 세계 경제 성장률 낮게 잡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워낙 지금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하향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IMF에서도 하향 조정폭이 어떻게 클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세계 각국의 IMF 회원국들의 수정 전망치 안에 백그라운드 밑그림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관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IMF 수정 전망에 이어서 곧바로 중국의 이 4분기 성장률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7.2%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사회주가에서 신용 규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한 네. 7% 이상 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공교롭게도 IMF 전망치도 중국에서 발표하고 또 세계에서 보면 지금 경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관심이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관심이 되는 때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4분기 이렇게 전망치가 왜 중요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잠시 후에 김 PD께서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면 작년에 1분기에 7.4%, 2분기에 7.5%, 3분기에 7.4%입니다. 지금 그 예상 한 7.2% 4분기에 중국은요. 대체로 보면 국가통계원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통계 집계 기간이 하나 기간이기 때문에 네. 대체로 어느 시장 정도는? 예상치는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이 됐습니다. 변화 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2% 지금 예상대로 나온다면 작년에 그 연간 성장률이 7.4%, 7.3%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4%면 작년에 그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개 목표 성장률이 7.5%인데요. 그동안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어렵다 해도 이 목표 성장률을 다 상회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예상대로 한 4분기 성장률 7.2% 나와서 지난해 중계 경제 성장률 7.3% 잡은다면 목표 성장률 7.5%에 대비해서 하여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16년 만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다음 연도 1998년에 이어 처음으로 이렇게 목표 성장률을 하여는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1999년에는 중국이 목표 성장률 하회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건 당연히 아시아 크라이시스 문제에서 다음 연대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중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우호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1998년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에서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때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개 성장률을 지금 이미 발표했으면 7.1%로 발표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이렇게 그 경기 문제가 한동안 또 화두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성장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다. 네. 고성장 전략을 취하면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굉장히 이렇게 경기 침체다 해서 증시라든가 이런 게 악재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쪽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한 7%대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중국 증시가 신용거래 규제 때문에 깜짝 아마 7%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도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률이 상승세가 올라가더라도 상승률은 둔화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기법의 기저효과라든가 네. 이런 측면에서 상승률은 둔화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중국 주가의 그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파급력이 있을 만한 7대 이 국제경제 이벤트들을 확인해보고 있는데 시간 순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뭐니 해도 경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양적완화 정책 끝나고 네. 작년에 양적완화 정책 끝나고 올해 첫 연두 교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바마 정부가 2008년에 출범할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사실 최대 책무가 오리지널 시나리오죠. 태생적 한계, 오리지널 네. 신.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극복이 최대 책무였으니까 일단 양적완화 정책 작년에 끝났고 올해는 금리 인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아마 연두교수에게 본인의 공치사를 많이 하겠죠. 자, 금융위기 이제 많이 조기에 마무리됐다. 네,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았다. 예. 아마 상당 부분 할애할 겁니다. 이거는 뭐 오바마 대통령도 아니더라도 한국에 만약에 누구 최고 청스가라도 오리지널 씬이 해결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하겠죠. 근데 네. 이해를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미국 국민들의 희망을 던져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남은 집권 당은 지금 이제 2년도 못 남았는데요. 경제 부흥에 아주 매년할 뜻을 보겠다. 자, 그동안 잘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부흥에 매진하겠다 하는 측면인데요. 질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가할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작년에 중간선거에서 연두교세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작년 중간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금리 극복됐으면 중간선거에서 사실 그 집권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참패라는 것은 상원, 하원, 주지사까지 모두 공화당에 내렸거든요. 왜 그러냐? 금융위기 극복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중하위 계층에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위기 극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돈을 풀어가져다 보니까 주가 부동산 올라가다 보니까 야당인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해당되는 자산가들만 배불리하게 고려돼서 빈부격차가 확대됐거든요. 네. 그래서 질적으로는 빈부격차 축소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도 지금 연말정산 앞두고 상당히 국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부유세인데요. 한 가지 오늘 제발 그 최경환 부총리라든가 이런 정책 당국자가 불렀으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국민의 저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유세 도입될 때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발표하게 되거든요. 사전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니 세금 문제만큼 관심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그렇습니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요. 미국은 사전에 시뮬레이션 문제를 부유세를 많이 도입해서 사실 오늘 그 발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 그러나 많은 시뮬레이션 예방적 사전 부작용을 측면에서 많은 이렇게 부작용을 해가지고 사전 방지해서 발표를 다 하더라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냐? 이게 세금 문제입니다. 넌스타터. 발표돼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계획에 이렇게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발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연말정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국민들이 들끓고 오늘도 들끓 거로 봅니다. 근데요, 사실 연말정산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연말정산 이렇게 할 때 소득 계층별로 지금 세법이 바뀐 거를 몇 가지 소득 계층별로 시뮬레이션만 하면 이 문제 나왔거든요. 이렇게 불거지는 문제 나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딱 해서 바뀌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국세청 연말정산 강서 오픈해서 딱 하면 국민들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그만큼 무서워하는 이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소득 계층별로 딱 때려서 자, 개정된 사항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딱딱딱 해가지고 나오면 이와 같은 부작용 같은 경우 이 국민이 혼란을 처리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것을 왜 안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개인적인 것은 뭐 저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런 거 뭐 당신 뭐 올바른 글을 많이 쓰니까 신문을 통해서 그냥 세게 좀 두들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세금 문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유세에서 많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발표할 거라고 보입니다는 사실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넌스타터로 해서 이행되지 못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그게 세금 문제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와 같은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결국 제가 좀 감정이 좀 앞섰습니다. 국민들은 단 10만 원이라도 그것도 구정 앞두고 얼마만큼 소중하게 하는지 아마 시청자분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려운 판에 사실상 그런 문제에서 내 가처분 수덕이 갑작스럽게 줄어든다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일본은행 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지난해 아베 정부가 일단 이 산을 하나 넘은 이제 고비가 있었고요. 그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까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산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네.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에 어려웠었죠. 아베노믹스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 2분기, 3분기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니까 결국 국민들의 재심을 걷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오늘 그 김영겸 PD가 이렇게 자막에서 저기 얼굴을 비춰줍니다는 그렇다 하려까 그 얼굴이 좀 별로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올해는 사실 중요한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저 집권 3기를 맞은 아베 총리가 실질적으로 집권 3기의 첫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 모든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하려거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는 아베 그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협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은 자 그러면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더 풀어서 경기가 효과가 적지니까 더 풀어서 엔달러 환율을 140엔 이렇게 끌어올릴 것이냐. 작년에 집권 3기 때 환율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도 140엔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 보면 엔달러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116엔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베노믹스는 실질적으로 하마다 고이치를 한국경제TV에서 두 차례 걸쳐서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한 사항 보면 엔저 가지고 경기 회복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엔저만 유도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저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하려면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베
노믹스를 설계했던 하마다 고이치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한국경제TV의 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뭐냐면 엔저를 통해서 수출기업이 특별이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이라든가 배당을 증대시켜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서 네. 그래서 성장 기반 축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일본은 재정 수입은 누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되면 재정 수입 증가한다. 그러면 재정 적자 축소, 국가 채무 축소. 이게 세 번째 화살에 해당되는 재정 건전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런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 지금까지 엔저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민의 재심을 얻었으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엔달러는 140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반발만 쳐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일본 엔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은 또 일본의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웃 국가의 어떤 환율 마찰이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엔저를 발권력 동원해서 유지한다는 것에선 상당히 반발 심리가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중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부분이군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추진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노사정 간에 그동안 엔저에 따라서 특별 이득이 발생한 수출 기업들한테 좀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을 좀 올려달라.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좀 그렇습니다. 이어가는. 배당을 좀 등대시켜라. 이런 쪽에 좀 촉구하는 이런 쪽에 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수요일 21일부터는요. 이번에 큰 파동이 한번 있었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이 포럼 역시도 벌써부터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예. 다보스 포럼 자체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워낙 참여 규모가 상당히 많고 그 해에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는 매년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회담 직전에 네. 바로 뭐 스위스에서 최저환율제를 포기해가지고 최저환율제 포기해서 가장 직접적 타격이 많은 것이 시계공업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찌리거든요. 찌리. 이게 여기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고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원래 이제 정치 명칭은 세계경제 포럼인데요. 네. 세계경제 포럼에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는 작은 휴양 도시 여기도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제는 세계경제 성장의 7대 제약 요인. 우리가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 그리고 테일 리스크, 팻 테일 리스크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대주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네.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격이 없는 토론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번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 몇몇을 볼 때는 주요 국가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을 양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글로벌 공조, 글로벌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에 가장 관심이 되는 사람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할 때요. 너무 이 다보스 포럼이 네. 상업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참가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슨 목적이냐. 세계경제에 도움되기 위해서 1973년 사실 세계경제 포럼이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는 지금은 상당히 상업소로 변질되다 보니까 오히려 회담 잡지의 중요 인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결부가 반대가 되는 전형적 회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로 이 다보스 포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유럽에서도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 목요일부터 열릴 올해 첫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관심이 되고 네. 있죠.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주가가 어제는 뭐 조금 다 올랐습니다는 주가가 연초 들어서 1900선이 두 차례 걸쳐서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에 상당히 앞날에 어두운 점이 되다 보니까 ECB의 목을 매는 ECB 회의 결과에 목을 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역시 과연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 정책 풀려가지고 사실 국내 증시 하나의 지금의 어두운 점에서 전환점이 되는 예.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이번에는 그동안 치료했던 유럽에서 추진했던 LTR로 해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미국식 양적 국채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그 미국식 국채 매입에 의해서 미국이 증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됐으니까 자, LTR보다는 더 이렇게 관심이 되지 않겠냐, 또 유럽 증시에 더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에서 사실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돈을 푼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과거만큼 기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로 몰리는 티핑 포인트, 쏠림 효과, 그 다음에 호딩 이펙트, 돈을 푼다 해도 벽장 속에 가두는 호딩 이펙트, 그리고 영국이 괜찮기 때문에 영국으로 하는 드레인 이펙트, 이런 3대 이펙트 때문에 그동안 유럽이 돈을 푼더라도 이렇게 돈에 의해서 증시라든가 경기에 살리는 효과가 적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돈을 푼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장 인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유럽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서 사실 지금의 이렇게 모습이 되는 데는 구조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같이 결부돼서 네.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돈은 많이 풀었는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는 거고요.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구조와 그다음에 개혁 문제는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럽 위기가 잊을만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사람들이 목요일에 이렇게 유럽이 그 돈을 많이 풀면 단기적으로는 세계 정치의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개혁에 의해서 기초요건, 생얼굴에 해당되는 사람의 생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단기적인 호재가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한국 증시에 뭐 반등이 돼서 뭐 마치 떨어졌던 거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기본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 기본을 개선되기 위해서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선을 하면 코스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찰랑찰랑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22일 날 유럽에서 돈을 풀면 마치 한국 증시가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네.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22회 이상으로 관심이 되는 또 하나 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본에 아실 텐데 25일에 있을 그리스 총선입니다. 유로존 탈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네, 총선이 다가갈수록 네.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리자 좌파 연합의 야당이죠.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볼 수 없고 야당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죠. 정확히 보면 시리자와 그다음에 지금 그리스의 집권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2주 전까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시간이 다시 가되면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좌파 연합이 시리자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치프라스 대표가 당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치프라스 좌파가 이렇게 당선될 때는 어떤 측면일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 세는 굉장히 확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5월 달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과 좌파가 이렇게 세가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서 만약에 그리스의 좌파 연합이 당선될 때는 상당히 세 확장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겠냐는 소위 그렉시트 방안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저도 이제 그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국민들의 그렉시티 방안에 있어서 만약에 선거 공약에 가져가더라도 좌파 치프라스가 당선되더라도 이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한 것이 이거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치프라스가 당선되더라도 사실상 그리스 경기를 알려야 되는데요. 그리스는 유럽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그래서 아까 공화당에서 넌스타터 발표는 너 해봐라. 근데 계획은 안 된다 하는 넌스타터. 이게 전형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국민들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긴축은 사실 반대한다 하더라도 네.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 국민 자체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프라스도 너무 지금 집권당의 그리스 총리가
마치 좌파연합이 당선될 때는 그리스가 다니까 그리스 경제를 어렵게 한다 해서 마치 그걸 반대하는데요. 치프라스도 유로존은 탈퇴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본격적으로 얘기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불안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긴축은 이렇게 안 한다. 긴축 안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와 트로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동안 유럽의 그 통합이라든가 유럽 증시 안정을 위했던 이런 균열은 깨진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될 때는 결과적으로 유럽의 그 증시라든가 유럽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냐 돈 푸는 문제 가지고는 않다 보니까 결국 경제 여건이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 여러분이 아시기는 그 피그스 국가들 소위 굿 애플스 국가들에 대한 독자 운영권을 준다. 그래서 유로존 남아있대 그리스의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소위 그렉시티 방안이라 그리스 플러스 유로 하는 G 유로 방식, P 유로 방식, S 유로 방식 해서 이 피그스 국가들이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 경제권을 가면서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 방안으로 대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오전 11시부터 있을 IMF의 이 세계 경제에 대한 이 수정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부터 해서 25일에 있을 그리스 총선까지 7대 이벤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